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그 둘의 아주 질긴 인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 환경이 너무 급변해서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수십만 년 동안 자연을 활용하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 활용이 지금처럼 파괴적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기인 자본주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자연을 갉아먹는 존재라서 벌어진 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얘기죠. 특히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화석연료와의 질긴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이것이 환경 파괴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스웨덴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화석자본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 질긴 인연이 시작됐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19세기 초 영국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그 시절 영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선도한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기계인 방적기와 방직기는 원래 수력, 특히 강물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도시 맨체스터에서도 1820년대까지 공장은 대부분 수력을 이용했고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임스 와트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증기기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증기기관이 바로 석탄을 태워서 동력을 얻는 장치죠.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회전식 증기기관은 18세기, 정확히는 1784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서도 주요 산업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수력을 계속 사용했는데요. 증기기관보다 더 싸고 효율도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 공장주들이 석탄을 태우는 증기기관을 쓰면 노동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력을 이용하는 공장은 상대적으로 유량이 풍부하고 유속도 빠른 강가에 지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착촌도 건설해야 했고, 노동자들이 떠나버리기라도 하면 공장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을 사용하면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의 공장을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값싸게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는데요. 가령 공장법 제정이 그랬습니다. 공장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공장법은 수력 이용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강물이 부족해 생산이 느려지면 공장주들이 노동 시간을 마냥 연장했는데 공장법 제정으로 더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반면에 증기기관은 석탄만 충분히 있으면 공장 속도가 느려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화석연료 사용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탄광과 도시,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였고 그 열차에도 증기기관이 탑재됐습니다. 그 열차가 지나는 길을 따라서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죠. 그렇게 화석연료 경제가 시작됐습니다. 말하자면 화석연료는 사회 전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택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자본가들의 통제력은 강화됐고 노동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화석연료 경제는 자본가들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줬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그다지 좋을 게 없었죠. 증기기관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세계적 체제이고 이윤 경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채택되면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도 뒤따르게 되죠. 20세기 초에는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추가로 발명됐습니다. 비행기의 발명으로 석유 소비는 크게 늘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도입된 탱크, 비행기, 전함, 잠수함 덕분에 석유 산업은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차는 자동차로, 철도는 도로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차에 비해 어마어마한 낭비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업주들에게는 자동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온실가스가 195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대에 석유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 생겨난 석유 설비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경제 팽창의 토대가 됐죠. 그래서 1950년대에 온실가스가 저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겁니다. 또 화약을 생산하던 질소 공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석유화학 공장들이 민간에 넘겨졌는데요. 이는 합성비료와 농약, 플라스틱의 시대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주범들이죠. 지금까지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사회의 주춧돌이자 기둥 같은 존재가 된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거의 모든 기업들이 화석연료 에너지로 생산하고 이윤을 얻습니다. 심지어 매연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금융사나 IT 기업들조차 화석연료를 태워 만들어진 에너지에 의존하죠. 그런데 기후위기를 멈추려면 바로 이 화석연료 기반 시설들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2021년에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한 논문을 보면 현재 화석연료 산업의 자산 가치만 해도 22조 달러가량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1년 GDP를 넘는 규모고, 한국으로 치자면 GDP의 14배에 이르죠. 이 정도의 자산을 앞으로 10여 년 안에 모두 폐기한다는 건 한국이 앞으로 10여 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자산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타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화석연료와 결별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입니다. 1830년대 자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나을 기후위기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날 지배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대한 기득권 세력은 화석연료 산업에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필요한 조처를 가로막고 있고요. 요즘에 ESG다 뭐다 해서 많이 바뀐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강원도 삼척에 다녀왔는데요.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려고 기후운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삼척발전소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허가하고 포스코가 짓고 있고요. 이 둘 다 탄소 중립을 약속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석탄발전소를 버젓이 늘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자본가들은 녹색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쟁의 기초에서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주류가 되지 못하죠. 유엔은 이미 30년 전에 기후변화의 위험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녹색 전환이 주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요. 그간 선진국 정부들이 이 경고에 어떻게 대처해 왔고, 왜 그들의 계획이 30여 년 동안 철저히 실패해 왔는지는 다음 3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가 화석연료 기반 유지에 얼마나 큰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보다 기업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때문에 녹색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화석연료를 도입하고 계속 더 많이 사용하자는 결정은 우리 모두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배하는 자들이 그런 것이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문화 탓이라는 주장도 흔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런 소비 성향도 대부분 이윤을 노린 기업들이 고안하고 조장해낸 것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석연료를 제거하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나 정당의 기대를 걸었던 운동들은 그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의 이해관계를 수호하고자 추진하는 타협에 실망하고 분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그런 예죠.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 이것은 세계 기후운동의 인기 슬로건인데요. 이 체제변화라는 말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후운동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즉 힘차고 멋진 구호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전략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영상이 공개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TC님이 남기신 의견인데요. 기후정의 개념은 잘 몰랐는데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소개해 주셔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다음에 소개하겠다는 것들도 얼른 보고 싶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충우돌 제콩씨께서는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생각과 실천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첫 영상이었어요. 앞으로 쭉 챙겨보며 생각하고 실천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양근님은 첫 영상만 봐도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 근본적 해결책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스토리아님이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저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소물고기님께서 영상 잘 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선진국과 다른 나라들의 환경오염 비율을 비교하는 것과 선진국에서도 거의 대부분 기업과 자본가들의 환경오염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구체적 사실로 설명해서 이해가 쉬웠어요 하는 의견과 함께 두 가지 궁금한 점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고운님도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내용의 영상이라 재밌게 봤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집중해서 보기에 좋았어요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은 관련 주제를 다룰 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보신 2회 영상은 1회가 공개되기 전에 촬영을 마쳐서 질문과 의견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3회 영상부터는 해당 주제에 맞춰서 남겨주신 의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제가 공저한 책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4회와 7회 그리고 마지막 회에 추첨을 하도록 할 테니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더보기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